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올 한해 증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투자 전략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의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제 다음 네. 주가 2025년이라니. 올 한해 정말 하반기는 우여곡절이 엄청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시는지. 상반기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웠죠. 아주 하반기에 꼬라져가지고 그냥. 네, 8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좀 굉장히 힘든 하반기를 시작을 한 데다가 또 이게 더 힘들었던 게 미국 나스닥은 정말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투자분들한테는 또 심적으로 힘든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업종별로도 또 기업별로도 아까도 뭐 조선업종 얘기해 주셨지만 또 조선주처럼 잘 나가는 업종도 몇 개 있는데 다만 이제 또 많은 또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이제 하반기였던 것 같고 또 특히 예상치 못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이제 가중이 되면서 네.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 좋지만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도 1,460원까지 이게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그 환율까지 이제 급등을 할 정도로 이 대내외적으로 정말 하반기는 정말 지난 몇 년간 뭐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최악의 지금 하반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힘든 그런 좀 금융시장 환경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435선 결국 또 하락 전환된 모습을 보이면서 산타 랠리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상반기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보단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반등의 선결 조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미국 금리랑 달러거든요. 이 맞습니다. 미국 네. 금리와 달러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뭐 추가 상승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이 달러가 여전히 좀 높은 위치에서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 증시에 좀 숨통이 튑 텐데 이게 언제 고점이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 추세적인 좀 상승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좋든 나쁘든 뭔가 정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냥 계속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관세 언제 부과할지 내년 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또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지어줘야 됩니다. 뭐 관세를 매기려면 언제 매기고 뭐 안 매기면 안 매기겠다. 협상이 맡기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지금 언제쯤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뭐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4분기 실적은 이제 1월 말경 이제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초에 좀 발표는 하겠지만 확정 실적은 보통 1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삼성전자가 이익 전망이 언제쯤 터닝할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아직도 좀 약간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1월 말로 갈수록은 뭔가 불확실성이 좀 거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좀 거치는데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기 마련이니까 일단 이런 선결 조건들이 뭐 1월 말에 실제로 해소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 주도권이 회복이 돼야 내년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있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메모리 쪽에서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중국의 그 공세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는 혹시 리스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 궁금하네요. 부분은 이미 반영은 됐죠. 이미 된 게 시중에, 뭐냐면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5만 원도 한번 깨졌잖아요. 네. 사실 그 중에 좀 큰 이슈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이제 공격적으로 뭐 증설을 하고
뭐 중국에서 유통되는 반도체 가격을 반값에 팔고 있다.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6만 원 깨지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좀 시기를 겪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삼성전자 주가엔 당연히 계속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국 공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중국이 다 뒤쫓아온다. 그러니까 백미러 뒤에 중국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차만 타면 뒤에 중국이 쫓아오는 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반도체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도체까지도 그런 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졌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반도체는 중국이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이게 놀라울 정도로 빨리 쫓아온 건 맞는데 다만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기술 규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 연휴 기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번에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반도체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이 해외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저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다. 네. 그걸 조사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범용 반도체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거를 트럼프 당선이 좀 바톤 터치를 잘해주면 결국엔 트럼프 당선인 시기에 중국의 범용 반도체, 예를 들면 CXMT도 규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CXMT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점프하기는 불가능한 게 네덜란드 ASML의 EUV 반도체 장비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네. 이제 원가를 줄이고 상당히 이제 높은 생산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장비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중국에는 지금 금지돼 있죠. 근데 이거 DDR4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건 그 다음 세대인 DDR5인데 DDR5를 뭐 CXMT가 이제 잘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나오지만 예, 예. 사실상 그 장비가 없으면 원가 경쟁력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보조금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그 이런 이제 추격은 무섭지만 일부 좀 과장된 감도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만 보면 마치 정말 삼성전자 이제 중국에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졌거든요. 네. 근데 분명 격차는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이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주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는 반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우려감만 가지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뉴스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뭐가 나오면 주가는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네. 그 부분이 언제가 될지를 한번 좀 계속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실 텐데 사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가는데 일정 부분 장애물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에서 약간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도권을 찾으면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공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전기차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보니까 그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네.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생산을 판매할 것이다. 그럼 이제 도로에 중국 차가 더 많이 다닐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 그럴까요? 한국에선 예, 중국차에 대한 예.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 중국차 배터리, 배터리가 예, 거기 이제 예, 벤츠지만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탑재됐기 예, 때문에 예. 일단 실내 자체가 좀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BYD는 전 세계 거의 전기차 1위니까 또 뭐 출시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흥행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뭐 현대차나 기아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 게 왜냐면 뭐 많이 팔릴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여전히 현대차 기아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그중에 하이브리드인데 네. 어쨌든 거기서는 당연히 BYD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좀 이렇게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좀 돌아가는 판도를 보시면 BYD의 공습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피해받는 국가가 독일하고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워낙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하다 보니까 토요타나 뭐 예를 들면 혼다나 아니면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전기차에서 경쟁이 안 돼요, 중국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독일이 뭐 공장 폐쇄는 아니지만
인력 3분의 1을 감축하겠다. 이 구조조정 발표를 했고 그 혼다와 닛산이 지금 합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닛산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적자고요. 못하는 둘이 모여봤자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다도 지금 돈 잘 버는 게 오토바이로 버는 거예요. 모터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합친다고 시너지 효과가 나긴 어렵고 닛산을 구제하는 거죠. 혼다가 돈을 버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잘 나가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간의 내연기관 역사에서 일본과 독일은 정말 자동차 강국인데 여기가 중국 전기차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뭔가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의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전기차도 잘하고 수소차도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도 준비가 돼 있고 네. 하이브리드도 어쨌든 굉장히 잘하고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된 거죠, 지금은. 중국에서 별로 잃을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이유도 없고 네. 또 한 가지가 인도 시장에서도 중국과 별로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게 인도는 일단 중국과 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좀 앞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선두 업체들이 중국 때문에 좀 오히려 이렇게 좀 꺾이는 부분은 그 부분을 현대차가 좀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BYD가 오히려 현대차한테는 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한번 좀 저는 오히려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국내에 수입산 자동차의 랭킹 순위가 1위 독일, 2위 중국에게 치고 올라갔다는 그걸 보고 굉장히 또 떨었었는데 그럴 네. 필요가 없겠군요. 그리고 어차피 네.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네. 해외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쨌든 중국의 BYD가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또 1, 2년 지나야 우리가 확인이 네.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전 주가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모름지기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그만큼 또 가성비 있고 질 좋은 네. 차량 그리고 모델도 많잖아요. 품목도 그런 부분에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생각을 그렇게 먹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9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속보 자막으로도 발빠르게 보여드렸지만 오늘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1,465원 선 위로 넘어갔습니다. 재차 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들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 환율 이번에 오른 거 중에 가장 결정타 날린 게 두 개잖아요.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FMC에서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갑자기 결합돼가지고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근데 둘 다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뭐 탄핵하겠다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대가 돼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을 그걸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내년에 2번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뭐 내년에 실제 2번 할지 4번 할지도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또 2번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해결될 이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다만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 미국 연준도 내년에 방향은 금리 낮추는 방향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탄핵 리스크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당장이 아니라는 게 환율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다만 지금 1,460원 넘었기 때문에 아마 1,480원이나 90원 가면 이제 1,500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개입을 할 거로 봅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1,500원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를 오히려 더 사고 원화 자산을 더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긴 하지만 아마 1,500원 도달 전에 정부가 한번 좀 개입할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환율이 조금 이제 약간 눌러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브라질의 헤아라가 요새 좀 급락한다. 네, 맞아요. 브라질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편인데 브라질도 지금 재정 적자가 좀 너무 늘어나가지고 헤아라가 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흥국 전체 통화에는 안 좋죠. 브라질 통화가 약해지면 당연히 신흥국 전체적으로 이 연동되는 통화들이 좀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해결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환율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환율 리스크가
조금 이제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난리고요. 뭐 중소기업들은 더 충격이고요. 그리고 뭐 실상이라서 많이 듣겠지만 자녀들 그 외국 유학 보낸 네. 예, 부모님들 엄청 뭐 다시 이제 그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느끼셨지만 예전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고로 흐름 예, 좀 안타까운데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덕에 남모르게 오르는 섹터. 근데 그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게 조선 그리고 해운, 자동차 등등의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커서 예, 그 외화벌이 수단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한계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안 효과는 되고. 예. 어쨌든 이제 이게 예. 기업의 경쟁력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걸로 이 요인만으로 오르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오늘도 뭐 조선주가 오르지만 조선주가 환율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변환되면서 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인도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상선을 발주하겠다. 오늘 보니까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큰 국가들에서 앞으로 상선 발주를 할 텐데, 근데 거기에 핵심 뭐냐면요. 중국 걸 안 쓰겠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인도는 네. 사실 중국과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이 이제 경쟁 국가로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종은 좋을 수 있는데 네. 단지 환 때문에만 올라가는 거는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동차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10원 오르면 오늘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2,800억 이익이 늘고요. 기아가 2천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늘면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환율 효과로만 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자동차주들은 이 효과를 계속 누리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일부 좀 달러 부채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쇄되는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자동차 업종도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해운도 일단 달러로 그 운임 대금을 받거든요. 당연히 좋아요. 근데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그게 또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만약에 종료가 되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그 어디죠? 그 레바논하고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휴전 합의를 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내년에 좀 줄어들면 운임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선처럼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해운처럼 좀 이게 일시적인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무조건 달러 강세가 수출주에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환율 상승은 일정 부분 수출 기업의 호재라는 예전 그 통상 공식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예,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삼성과 LG 기업 등도 조단위 손실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오늘도 한 이제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스마트폰에 여기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그 AP란 칩 있죠. 그게 이제 삼성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퀄컴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이거 수입할 때 다 달러 결제로 하니까 예.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간 AP 구매액이 작년 기준으로 11조 7,320억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환율이 10% 오르면 1조 원을 더 줘야 된대요. 그 예전보다. 그러니까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큰 비용 손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수출할 땐 좋아요. 수출할 때는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이제 부품들을 수입했을 때는 상당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은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내재화돼 있기 때문에 수입 비중이 높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선은 이게 환율 상승하면 더 좋은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이 수출 기업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랬지만, 이런 일부 또 모바일 사업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 비중이 높다면 오히려 이게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환율 변동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우리 생각과 반대로 0.29%포인트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오히려 이런 좀 원가 경쟁력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환율 상승은 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염이사님은
그 어려운 설명도 아주 쉽게 귀에 쏙쏙 들리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이해 잘 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관련해서 참 모순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인데 본인이 내세우려고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될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 국제금리도 4.59 막 계속 뭐 4.6까지 넘어서게 됐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봐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내수 침체 그리고 뭐 수출 경쟁력 둔화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경기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게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참 이게 딜레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뭘 하면 되죠? 금리 인하하면 돼요. 미국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경기 안 좋아? 그래서 돈 풀어버리면 돼요. 뭐 재정도 풀고 막 하면 되는데 그래도 환율에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한대로 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행하면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완전 쪼그라들죠. 네. 그러면 자산의 버블은 생기겠지만 화폐 가치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 물가가 튑니다. 물가가 튀면 일각에서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해요. 거기 막 지폐를 휴지로 맞아요. 쓰고 막 태우고 근데 이제 그 나라랑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한국은 또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요.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옛날과 다르게 환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 이런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방어하는 또 수단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직접 비교는 좀 힘들어요. 한국은 수출을 워낙 또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고 여기서 뭐 긴축한다고 갑자기 금리 올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발작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과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선순위로 먼저 경기부터 살려야 된다. 경기부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금리 인하하고 아마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도 얘기를 이번에 이제 부총리도 경제부총리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상욱 그래서 정부 예산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원래 정부가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전에 이게 보통 한 2분기경이 집행들을 좀 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부 부처에 미리 좀 보내가지고 1분기에 좀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이러면 이제 재정부형 효과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추경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경제 심리거든요.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화폐 가치 이거는 저는 좀 후순위 같아요. 지금 경기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나가면 저는 좀 위기를 좀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정치가 안정화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환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1월이 정말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대 고비이자 또 이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좋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만 좀 드리면 트럼프 2.0 수혜주 어떻게 좀 안고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간단히 사실 좀 명확하죠. 뭐 이게 에너지하고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 조선 쪽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유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유가 떨어지면 항공주하고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에너지 비용 많이 쓰는 기업들 있죠. 이쪽은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 첨단 산업 요새 뭐 무인화 얘기 나오는데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드론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은 지금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경쟁력 있는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도 정말 전략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자주 출연해 주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또 시청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